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여기 지금 일본은 한국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 라비에르입니다. 얼마 전까지 파리의 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으며 여러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졸업 후 유럽 내에서 통번역이나 국제관계 업무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채용 시장은 좁았고 신입에게 기회를 주는 기업은 드물었습니다. 그때 오래전 알고 지내던 아는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벨라, 일본에서 영어 강사해보지 않을래? 조건도 괜찮고 너처럼 언어에 관심 많은 사람에겐 정말 좋은 기회야.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어 강사로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모든 게 프랑스와는 너무도 달랐기에 신기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맡은 학원의 첫 수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수업 시간 10분 전. 저는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며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록된 인원은 총 32명이었어요. 수업을 몇 주간 기다렸다는 이메일도 여러 통 받았기에 교실이 꽉 찰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작 5분 전이 되어도 들어오는 학생은 단 2명. 초조해져가던 찰나 벨이 울렸고 정각이 되었지만 교실은 여전히 썰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총 9명.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학원 코디네이터에게 찾아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등록자는 30명이 넘었는데 왜 실제 수강생은 절반도 안 되죠? 그녀는 사무적인 웃음을 띤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요즘엔 다 그래요. 대부분 한국어 수업으로 옮기더라고요. 영어보다 지금은 한국어가 훨씬 인기 많아요. 좀만 이해해주세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어가 영어보다 인기라니? 전 세계가 영어를 기준으로 소통하고 국제회의, 과학 논문, 심지어 외교 문서의 90% 이상이 영어로 작성되는 시대에 한국어가 더 인기라는 말은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유럽 언론에서 언급되는 몇몇 경제 기적 사례나 가끔 소개되는 K-드라마의 배경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조차 그것도 도쿄 한복판에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우선시된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수업은 점점 더 한산해졌습니다. 월요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화요일 수업은 대기 없이 바로 시작되었고 수강생 대부분은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강의실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알아보니 그들은 모두 옆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영어가 국제 공용어임을 당연시하며 자라왔고 언어학을 전공하면서도 영어는 어느 나라에서든 우선시되는 언어라는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강사 간담회에서 중국어 강사 리웨이 씨를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는 첫 만남부터 한국어의 인기 현상에 대해 날카로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일본이 요즘 참 이상해졌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중국의 언어보다 겨우 전쟁으로 갈라진 작은 나라 한국의 언어를 더 배우고 싶다니 말이 됩니까? 한국어는 솔직히 말해서 후진국 언어예요.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건 단순한 유행일 뿐이죠. 그는 그 이후로도 거의 매일같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표면만 보고 흥분해요. BTS니 뭐니 그런 걸로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얕은지 몰라요. 한국은 솔직히 중국의 기술에 많이 의존해서 커진 나라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진짜 배울 언어는 중국어예요. 국제 질서의 중심에 서려면 말이죠. 그의 말은 처음엔 무척 공격적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게 모르게 그의 시선에 동화되고 있었어요. 영어가 밀려나는 현실에 대한 좌절, 자신의 강의실을 줄여야 한다는 굴욕감이 리웨이의 분노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 몇 주 동안은 저도 리웨이 씨의 말에 은근히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중국 출신이라는 점을 자랑삼아 언급하며 동아시아의 문화적 위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중국은 문명의 본산이고 일본은 정제된 질서의 나라며 한국은 최근에야 부상한 신생국에 불과하다는 식의 논리였죠. 저는 그가 지나치게 단정적이라 생각하면서도 유럽인의 입장에서 그 틀을 깰 만큼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어는 여전히 중요하잖아. 저는 내심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조차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원의 공지 게시판에는 수업 관련 안내문이 자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 타임이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새 하루 5타임 전부 마감 표시가 붙었고 그 옆에는 대기자 12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대기자라니 영어도 아닌데. 반면 제 수업은 한 주 단위로 수강생이 줄었고 나중에는 아예 한 타임이 폐강되기도 했습니다. 리웨이 씨의 중국어 수업은 더욱 심각했죠. 2타임으로 줄어들고 하나는 잠정 휴강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궁금증과 동시에 어쩌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뒤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 외국어 학습 통계 정도로 검색을 시작했는데 화면에 펼쳐지는 데이터들은 제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와 문화청 자료, 언론 보도까지 찾아본 끝에 도달한 통계 하나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문화청이 발표한 외국어 학습 희망 언어 순위에서 일본의 10대대 응답자 중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비율이 전체의 1위, 무려 87.8%에 달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85.3%가 한국어를 선호한다고 했고, 이는 영어와 중국어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였어요. 심지어 한국어 학습자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국 한국어 교원 수는 2018년 대비 2.3배, 한국문화원 주최의 무료 강의 신청률은 초당 3명씩 접수될 정도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 열풍 때문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 영어는 이제 옛말인 걸까? 중국어는 왜 이렇게까지 외면받는 걸까? 그 의문의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읽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점심시간에 일부러 한국어 수업 교실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 교실 문이 열리자 깔깔 웃으며 나오는 젊은 여성 수강생들 무리 속에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다녀왔는데 진짜 다들 너무 친절하고 택시 기사님이 영어는 못하시는데 휴대폰 번역기로 엄청 노력하시더라. 감동했어. 맞아. 한국 가면 뭔가 사람이 중심인 느낌이야. 그 섬세함이 진짜 대박. 나도 한국어 이제 중급반 가기로 했어. 오빠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이해하고 싶어. 그들은 가볍게 웃고 떠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 하나하나엔 깊은 동경과 실질적인 삶의 방향성이 녹아 있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단순한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국가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문화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아닌 영향력 있는 문화 발신지이자 실질적인 가치 중심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일본 세대에게 한국어는 단지 언어 학습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담고 싶어하는 삶의 태도를 담은 매개체였어요. 며칠 전부터 학원 휴게실에서는 시노쿠보라는 지명이 자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끼리도 그렇고 심지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거기 새로 생긴 디저트 카페 가봤어? 요즘은 신주쿠보다 거기가 더 핫하대.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노쿠보? 거기가 어디지? 그런데 우연히 켜둔 일본 방송에서 제가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는 형형색색의 간판이 늘어선 거리와 수십 명씩 줄을 서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거리에 울려 퍼지는 한국어 노래가 넘실거렸습니다. 사회자의 멘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의 상징이자 최대 상업지였던 신주쿠는 지금 MZ세대들 사이에서 그 상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시노쿠보를 도쿄의 새로운 문화 수도로 부르며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감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감정의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유럽에서조차 도쿄하면 떠오르던 대표 이미지가 신주쿠였는데 이곳 젊은 세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한국 문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교복을 입은 일본 여학생이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표정과 달리 그녀의 말은 제게 전율을 안겨주었어요. 요즘 학교에서는요, 한국어를 모르면 친구들이랑 제대로 소통을 못해요. 그냥 대화할 때도 진짜 헐, 대박 같은 말을 무의식적으로 섞어 쓰거든요. 카와이 대신 깜찍해라고 말하는 것도 유행이고요. 아마 한국어 단어를 모르는 10대는 일본에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씨름하던 일본 학생들이 정작 한국어는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채택하고 있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인터뷰 학생은 계속해서 덧붙였어요. 예전엔 영어 잘하는 아이가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한국어 잘하는 애가 멋있어 보여요. 요즘 10대들은 SNS도 다 한국어 해시태그를 달 정도로 한국어에 대해 진심이고 한국어 안 쓰면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왕따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을 때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흥미 이상의 사회적 압력까지 작동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취미나 학습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소속감을 좌우하는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넘어 일종의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유튜브에서 시노쿠보 거리 실시간 영상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엔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한국 음식점, 포토부스, 아이돌 굿즈 샵에 몰려 있었고 심지어 어떤 가게 간판은 아예 한글로만 적혀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한 카페 앞에서 일본 여학생들이 셀카를 찍으며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그 장면은 저에게 말 그대로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감케 했습니다. 유럽의 문화 중심지에서 자란 저조차도 단 한 번도 한국어가 이토록 주도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한류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사회 언어학적 현상, 더 나아가 문화 권력 이동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읽은 기사와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직접 시노쿠보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름이 단순한 유행의 산물인지 아니면 진짜로 문화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시노쿠보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밀려드는 인파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유명 축제나 콘서트가 열리는 거리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쿄에서 한 달 넘게 살아오며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어요. 관광 명소도 아닌 단순한 상점과 골목이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하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여성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리는 말 그대로 작은 한국이었어요. 한국어 간판이 즐비했고 카페의 이름도 가게 앞에 붙은 메뉴도 거의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한글 문구가 자연스럽게 일본 거리 위를 점령하고 있었고 가게마다 젊은 일본인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로 이따금씩 흘러나오는 단어들이 낯익었습니다. 진짜? 완전 대박. 전부 한국어였습니다. 억양은 일본식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그들은 단지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어 감성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걷고 있던 골목에서 다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일본인 여성들이 카페 입구 근처에 서 있는 남성에게 수줍게 다가가 말을 걸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저 오랜만에 보는 자연스러운 청춘의 장면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남성이 한국어로 응답하는 것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한국인이었습니다. 억양, 말투, 그리고 어색한 일본어가 섞인 짧은 문장들. 일본 여성들은 그에게 관심이 많은 듯 다소 수줍은 표정으로 연신 웃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치 못했던 낯설고도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을 지나가는 두 명의 여성에게 자연스레 시선이 갔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동자, 어딘가 익숙한 외모, 유럽계 백인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대화 괜찮으세요? 그들은 반가운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뒤 그들에게 이곳엔 왜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K-드라마나 음식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제 모든 예상을 깨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요. 여기 시노쿠보엔 한국 남자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일본 여자애들 대부분이 그래요. 요즘은 한국 남자가 로망이에요. 예의 바르고 잘 챙겨주고 감정 표현도 섬세하고 정말 완전 달라요.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일본인 룸메이트조차 이번 주말 시노쿠보 갈 건데 같이 갈래? 한국 남자 있는 카페 예약했어. 라고 말했다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한국 남자와의 만남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선호와 동경, 기대와 감정이 집약된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상의 중심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거리라는 사실이 체감되자 저는 뭔가 거대한 물결에 휘말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노쿠보의 거리에는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 정도라는 표현이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심지어 일본 현지 여성들과 외국 여성들마저도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 남자라는 존재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로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서적 신뢰와 가치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멋지다고 느껴지는가, 어떤 태도가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남성상, 인간상에 맞춰 재정이 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중국어 강사 리웨이 씨가 거듭 주장하던 한국은 저평가되어야 마땅한 나라라는 논리는 적어도 지금의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수업을 하며 학생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교실 밖에서도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점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20대 초중반 여성 수강생들과의 대화는 제 시야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한 수업이 끝나고 저는 2명의 학생과 간단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어 수업을 듣게 된 이유를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둘 다 원래 한국어 수업 신청했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마감돼서 대기자만 20명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수업으로 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약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수업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대안이라는 점이 씁쓸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현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까지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요즘 모든 트렌드의 시작이에요. 화장품도, 패션도, 연애 스타일도요. 그리고 한국어를 알아야 한국 예능을 자막 없이 보거나 오빠들 인스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중국어는 너무 기계적이고 복잡해요. 발음도 어렵고 이미지가 별로예요. 그녀들의 말투는 가볍게 들릴 수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대의 감각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배움을 단지 기능 습득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좌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리웨이 씨는 자주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강조했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수출 1위, 인프라 강국이라며 한국이 그런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일본의 젊은 세대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단순한 국가 규모가 아니었어요. 중국요? 글쎄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이에요. 앱도, 패션도, 음식도 어딘가 가짜 같고 진짜 감성을 찾으려면 한국이죠. 저는 솔직히 중국 제품 보면 불안해요. 디자인도 너무 뻔하고 일회용 같다고 할까요? 근데 한국 제품은 작고 섬세하면서도 감각적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리웨이 씨가 평소에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현장감 있는 진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을 기술을 베낀 나라, 중국 덕에 성장한 나라라고 폄하했지만 정작 일본 젊은 세대들은 중국을 모방과 저품질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고 한국은 그 반대편에 위치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저를 깊이 감동시킨 한 학생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전 영어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면 나를 잘 아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감정, 내 취향,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소비자적 호감이 아니라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 젊은 세대의 감정 세계 속으로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지 흥미나 유행이 아닌 동경과 감정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리웨이 씨의 말에 의문을 품을 필요조차 없었어요. 현장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도, 말도 아닌 사람들의 선택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뒤늦게나마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본으로 건너왔을 때만 해도 제 일상은 철저히 일본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낯선 문화, 새로운 언어, 예의와 규범으로 조심스럽게 짜여진 도시 도쿄의 리듬 속에 저는 스스로를 맞추려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 이게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분명 일본에 살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작 더 많이 접하게 된 건 일본 문화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였습니다.
매일 거리를 지날 때면 들려오는 한국어 노랫소리, 카페의 배경음악으로 흐르던 한국 음악,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배경화면 소가이돌, 심지어 수업 전후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꺼내는 대화 주제도 대부분 한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한 여학생이 선생님, 혹시 삼겹살에 소주 드셔보셨어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제 관심도 자연스레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에 빠져 있는 걸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책과 유튜브 기사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경제 발전 과정, IT 강국으로의 도약, 교육제도, 심지어 사회적 규범까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지듯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가 조금씩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는 경험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본에 와서 일본을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깨달음은 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읽고 듣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느 날 학원 카운터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혹시 저도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어학 강사인 제가 다시 언어를 배우는 입장이 된다는 것은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첫 수업을 듣고 나니 그런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울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사와 조사의 쓰임이 달라지는 미묘한 뉘앙스, 예외 규칙이 많은 동사 변화, 그리고 뜻은 같지만 사용 문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들. 프랑스어와 문법 구조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해도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어요. 처음에 음절 구조와 발음 규칙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적인 구성 방식에 깊이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와 의미의 체계적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를 알고 나자 단어를 읽고 쓰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게다가 문장 구성도 순서가 명확했고 어순이 익숙해지자 듣기와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존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언어를 더 정중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한국어 단어를 떠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영어 문장을 설명하다가도 이 표현은 한국어에겠어요. 느낌이랑 비슷하죠. 라고 말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외운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쓰고 싶어지기 때문에 배우게 되는 언어. 한국어는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제 수강생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진짜요? 같이 연습해요. 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수업 외에도 서로 단어를 가르쳐주고 문장을 연습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 읽고 유행하는 K-팝 가사를 함께 해석하며 웃는 순간들 속에서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문화와 사람을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 땅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계획된 길이 아니었고 목표한 미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점점 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인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